교재는 95페이지 펴고요. 저번에 우리가 이제 표현대리까지 공부를 했는데 집에 가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가 표현대리 이제 공부를 끝냈으니까 이 세 종류의 표현대리 가운데서 우리 이제 실무상으로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표현대리가 126조고 물론 우리 시험도 이제 90% 이상이 여기에 집중이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줬는데 이걸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물론 이제 1월 달에도 내가 이걸 한번 가르쳐 줬는데 그때는 이제 뭐가 뭔지 모르니까 못 알아듣으라 보고 지금 여기 이제 상남동에서 이게 이제 원래 서울 강남을 거쳐서 안산을 거쳐서 경상도까지 이런 이제 중개업자들이 사기치는 것이 하도 지금 유행병처럼 4년 전부터 발생이 됐는데 지금 이 갑이 이제 원룸이나 오피스텔 주인이고 주로 이제 토지에 살고 그러니까 건물 주위에 살고 있는 중개업을 하는 중개업자에게 개업 공인 중개사에게 월세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주고 나는 멀리 있으니까 월세계약 체결한 대리권을 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사기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말이야. 여기 이제 임차인들에게는 흔히 말하는 보증금을 받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다는 거예요. 마치 가부 대리인 것처럼 기망을 해서 그런 다음에 그 전세금은 자기가 삥땅을 치고 여기 저 건물 주인한테 월세 계약처럼 것처럼 하고 월세 계약처럼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니까 매달 얼마씩 이제 월세로 보내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창원에서 저 벌어진 사건은 저번 주에 얘가 이제 필리핀으로 도망갔다 이제 잡혀가지고 국내 돌았는데 그만 뛰적거리고 칠판 정신사러 오니까 집중해서 칠판 형사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다. 이걸 가르쳐줘. 저번 주에 1심에서 9년이니까 상당히 중형을 받았는데 이거는 형사 문제고 문제는 여기 이제 임차인들이 전혀 지금 구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증금이 통상 이제 1억 전후가 되던데 1억 전후가 얘는 교도소 가서 9년이 아니라 900년을 살더라도 요 임차인들이 전부 젊은 애들이고 또는 32짝짝짝 신혼부부들 나온 말이에요. 대출 받아서 보증금 장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게 쓰고 이게 구제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구제 방법을 연구를 해봐라. 내 숙제를 줬는데 연구해봤나요? 이거 어째 구제가 되든가. 여러분 시험에 들어간 것이 여기 엄청 포함됐다고. 왜? 이런 가지고 우리가 민법 공부하는 거야. 걸려라가 말이야. 여기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계약 체결한 대리권은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없는 이유도 알죠? 전세계약 체결한 대리권을 주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왜요? 보증금이 1억 남짓 되잖아. 그걸 갖고 이게 토끼 뿌리니까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걸 방지해서 전세계약 체결한 대리권 안 준다고. 월세계약 체결한 대리권을 줘 통상. 이게 관행이라고. 그렇다고 보면 여기 상대방 입장에서는 전세계약 체결한 대리권이 얘한테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더더욱이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입증 책임 누구에게 있나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걸 얘가 입증해야 돼요. 얘가 입증해야 돼요. 영어는 예, 예. 눈치가 빨라야지 점수 딴다니까. 얘가 나에게 전세가 체결하나 될 것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걸 소송에서 입증해야 되는데 이걸 입증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표현대리만 성립 때문에 쉽게 구제가 됐지만 1. 이게 성립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이 경우에 지금 이 개업공인 중개사가 전세계약 체결한 대리권이 있다고 기망을 했다고 말이야. 근데 보증금 받아서 삥땅 쳤다고 말이야. 그럼 이거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이 된다고 말이에요. 불법행위가. 그러면 불법행위로부터 발생이 되는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생길 건데, 이 손해배상 책임을 얘가 요 대리인 개업공인 중에서가 불법행위 범했으니까 얘가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돈이 다 없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또 구제가 될 건데, 얘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시험에 나와. 뭐 때문에? 네? 대리 들어올 때마다 항상 내가 가르쳐줘. 대리는 사적자 존재 실현시키는 수단인 뭐에 한해서만 허용이 돼? 법률 행위 안에서만.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안 되죠. 만약에 이제 불법행위 경우도 대리가 허용이 되면은, 불법행위는 대리인이 범했지만 이로부터 봤을 때 법률 요건은 누가? 얘가 책임지고. 그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안 되잖아. 손해배상 책임지는 게 아니야. 이게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번에 기초적 내부관계 가르쳐줬죠. 원인된 법률관계. 만약에 이제 요 건물주인 임대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 내부적으로 고용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다. 사용자, 피용자 이렇게 고용을 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계약체로서는 대리권을 주었다. 기초적 내부관계 고용계약, 원인된 법률관계, 사용자, 피용자. 얘가 이제 불법행위를 범했다. 그러면 피용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중개사법에서 배우죠? 사용자가. 이거를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이라 그래. 근데 이 경우는 내부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고용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체결된 적이 그러지 없어. 그러니까 사용자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 민법상으로는 지금 마땅히 보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중개사법. 그러지. 이제 중개사법을 따져야 돼. 민법에서는 이제 126조 성립되기 어렵다. 정당한 이유 요것 때문에. 그 다음에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안 된다.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럼 내부적으로 고용계약 체결한 적이 없으니까 얘한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민법상으로는 마땅히 이제 구제 방법이 없다고. 그래야지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중개사법으로. 그럼 이제 뭐 검토해야 돼요? 중개사법 30조에 나와 있지. 이 개업공인 중개사가 중개 행위와 관련해서, 여기서는 핵심은 그거예요. 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생각하면서 해보라는 거, 이런 거 보면서. 무조건 하고 손해 생겼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 요건을 갖춰야 돼. 중개사법 30조에 나와 있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중개 행위와 관련해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게 이제 중개 행위하고 관련 있는가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월세계약체라고 하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여기 의뢰인을 기망을 해서, 어떻게 기망했냐? 전세계약처럼 대리권인 것처럼 기망을 해서 보증금을 받아서 삥 땅을 쳤다. 이게 과연 중개 행위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라고 말이야. 중개 행위와 관련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질 필요 없잖아. 이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민법 말고 중개사법 판례가 나와 있어. 어떻게 되어 있던 거 이게? 이런 거 하도 빈번하게 봤으니까 이에 관한 판례가 나와 있다고. 민법 말고 중개사법에. 이게 중개행위와 관련이 있냐 여부가 관련해서. 판례는 어떻게 봐요? 중개행위와 관련이 있는 걸로 보죠.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30조가 적용이 돼. 여기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이 개업공인 중개사 제하되는데, 얘가 돈이 없잖아. 그래 이제 뭐에 가입하고? 공제. 근데 개인은 최대 얼마예요? 1억 원. 근데 여기 피해자가 몇 명이에요? 수십 명. 평균 보증금이 1억 원. 그럼 1억 가지고 분파하면 한 120만 원 배분이 돼. 구제 퇴유 안 돼요? 안 되지? 그렇다고 해서 공제 금액을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막 10억, 100억으로.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시험에 나와. 민법하고 중개사법에. 근데 집에 가서 민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머리 따고 뒷머리 따는 식의 공부를 해가지고는 엉망진창이 되었구나.
연구하고 이런 거 하자고 법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다시 연구를 해보라고. 그 다음 협의무권대리. 여기 협의무권대리도 줄거리를 정확히 잡아야 되고, 이것도 어려운 게 초등학생 공부하지 말라고. 공부 제일 못하는 사람이 이 수준이야. 협의무권대리 공부를 했더니 공부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본인, 대리인, 상대방 해놓고 본인이 갖는 권리, 추인권, 추인거래권, 상대방은 최고 처리권 이 수준에서 공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요즘 문제 한 개도 못 풀어요. 갖고는. 따라서 줄거리 잡을 때 제발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먼저 이제 이 갑이 부이고 토지 소유자다. 요 우리 자식놈이다. 그럼 이 자식놈이 이제 사업하다가 이제 사업자금이 쪼들리니까 아버지 토지를 아버지 대리인하고 사칭하고서 무단으로 팔았다. 이런 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협의의 무권대리고, 그러면 요거는 표현대리가 성립되기는 어려운데 기획을 대선에 넘치고, 첫째로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려면 아버지가 본인이 상대방이 될 자에게 내가 내 자식놈한테 내 땅 팔아달라는 대리권을 수했다라고 표시 통지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125조 성립되기 어렵고, 126조가 성립되려면 이 자식놈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이 주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고날놈의 표현들이 성립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29조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129조 성립되려면 이 자식놈은 이전에 아버지의 대리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으니까 129조도 성립이 안 된다. 총체적인 결론. 따라서 의뢰계는 외관성으로도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지 않으니까 전형적인 협의의 무권대리. 그러면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의 경우는 원칙은 항상 전자로 신진당부를 했어요. 따라서 원칙, 본인은 이 무권대리에 대해서 하등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게 원칙이니까 항상 전제를 딱 하고, 원칙, 가만히 있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말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경우도 이제 현명을 한다는 거예요. 갑대리인으로 현명을 안 하면 무권대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갑대리인으로 현명을 하니까 이 경우도 이제 대리인이 대리선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대리인으로부터 발생되는 법률과를 본인에게 기속된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대리인이가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예컨대 이 토지가 시가 1억인데 얘가 2억 원에 매매를 했더라. 그러면 2억 원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이 되면은 소유권은 분명히 넘겨줘야 되지만 1억 대신에 시가가 1억짜리인데 2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야. 딱 이런 경우는 본인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대리인이 대리사 가지고 있고 대리인이가 본인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사후에 본인 쪽에서 내가 이거 책임질게 일의하는 것까지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 않냐고 말이야. 그래서 제1단계로 본에게는 추인권이라는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아들어. 이걸 연구를 잘 해보라고. 지금 무권들이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는 일단 무효예요. 저번 시간에 내가 뭐를 집중 가르쳐 줬느냐. 대리의 가장 기본이 이런 거예요. 최소한도로 이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라는 걸 전제로 해서 본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대리제도라고 말이야. 따라서 계약 자체가 어떤 사정에서 무효가 되면은 계약이 무효니까 원천적으로 본인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걸 항상 이해를 하면서 대리권마라고 신당부한다. 그러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얘가 대리권이 없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무효니까 책임질 필요 없다. 그런 논리인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얘가 지금 내가 책임지겠다고 추인했다는 거. 추인은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 그 이야기니까. 그러면 왜 책임진다는 소리가 나오느냐. 바로 이것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책임을 지려면은 이 계약이 뭐야 되느냐.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유효가. 그럼 이건 결국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얘가 추인을 하게 되면은 원래 계약은 무효였으니까 대리권 없이 했으니까 무효였던 이 계약이 뭐로 바뀐다는 소리야. 유효로 바뀐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 본인이 갑 쪽에서 무효였던 계약을 유효로 만들었다는 거.
그 유효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 의미다. 뭐 이렇게. 따라서 여기서 이제 뭘 깨우쳐야 되느냐. 이따가 요거 끝나면 이제 바로 우리가 무효에서 집중적으로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현재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이렇게. 근데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그 무효였던 것이 유효로 바뀐다는 것. 이런 거를 이제 글자 그대로 유동적 무효 이를 이야기를 한다 그 말로. 따라서 여기 이제 무권대라고 하는 것, 요게 원래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을 하니까 이게 유효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무권대가 가장 대표적인 뭐에 해당이 되느냐, 유동적 무효에 해당이 된다. 요게 무권대의 가장 핵심 포인트니까 요걸 딱 이해하면 되라는 거. 무효였던 것이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바뀌니까, 유효로 바뀌었으니까 결국 네가 책임진다는 소리야. 따라서 추인하면은 내가 책임질게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야. 무효였던 걸 자기 의사에서 유효로 만들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무권대는 전형적인 유동적 무효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이 이제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게 되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요리 된다 말이야. 이때 이거하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확정 무효 또는 절대 무효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험에 이제 누구나 맞춰라 이런 걸 딱 단답식으로 내놨다 말이야. 확정 무효인 경우도 추인이 가능한가? 확정 무효인 경우도 추인이 가능한가? 추인을 하면은 무효였던 것이 유효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 이렇게. 근데 확정 무효 또는 절대 무효가 되면 글자 그대로 무효로 딱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유효로 바뀔 일이 없다는 거야. 유효로 바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추인이 불가능하다 말이야. 따라서 추인하려면은 그 무효가 무슨 무효가 되느냐, 유동적 무효야지 추인할 수 있고, 그래야지 추인하면 이게 유효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야. 유동적 무효야지 추인이 가능하고, 절대 무효나 확정 무효가 되면은 추인이 안 된다. 이걸 위험도 딱 두라고 말이야. 그럼 이어서 얘가 이제 추인을 했어요. 그럼 무효였던 것이 유효로 바뀌어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책임을 지는 반면에 상대방도 당연히 이 토지에 대한 권리 취득이 가능할 거라고 말할게. 추인했으니까. 대신 이제 추인을 하냐 마냐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라고 말이야. 더 나아가서 추인권은 첫 번째 주에 가르쳐준 전형적인 형성권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얘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돼요. 추인함에 있어서 요 상대방의 동의 승낙은 필요가 없다고 말이야. 근데 추인하냐 마냐 하는 것은 이자의 자유고, 따라서 추인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안 하면 이 계약은 그대로 무효가 되는 걸까요? 무효가 되니까 책임 안 진다는 소리겠죠. 대신에 상대방도 권리 취득이 불가능할 거라 말이야. 이 결론은 결국 뭘 의미하냐 그러면 본인의 추인 여하에 따라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 말이야. 추인하면 소유권 취득, 안 하면 소유권 취득 못하고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 이걸 의미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주에 이미 10분 넘게 가르쳐 줬으니까 이처럼 상대방이 불안정한 주에 놓게 되면 이 불안정한 주에 놓게 되는 상대방을 보호해주라고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때마다 그 상대방 인증해주는 권리를 첫 번째 주에 10분 넘게 가르쳐 줬어. 민법책 여기저기 널어져 있는 각종 최고권이고, 이 최고는 뭐 때문에 시험을 한다고 가르쳐 줬나요? 첫 번째 주 가르쳐 줬어. 최고가 우리 시험에 나오니 요거 하나는 내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 요거는 시험에 나오니까. 민법적 곳곳에 최고가 나와. 뭐 때문에 기억을 하고 신신당부했나요? 법률행위나 의사표의 차이점 때문에 시험을 난다고 가르쳐 줬죠. 법률행위나 의사표는 당사자가 뭐하는 바대로 의혹한 바대로 효과가 생겨. 그 반면에 준법률행위는 의혹과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생기고, 그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고 최고가 있고, 그 최고를 시험에 내니까 그걸 기억을 하고 요거 하나는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한다 신신당부를 했다고. 그러면 이 최고권은 무엇을 알려달라고 이거 재촉을 채자로 했죠. 대답을 촉구하는 게 최고라고 말이렇게. 그러면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자의 추인 여하에 따라서 법적 지위가 달라지다 보니까 넉넉히 얘 얼굴을 쳐다보게 됐는데 그러지 마라 그 말이야.
입도 또 어디다 쓰냐면 밥만 먹는 입이 아닌데. 따라서 물어봐라 그 말이야. 넉넉고 기다리지 말고 해서 이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당신 이 목건들이 추인할래 안 할래 확답해 달라고 대답을 촉구. 요게 이제 상담에 갖는 최고권이고, 따라서 본인에게 추인권이 인정이 되니까 그에 대응해서 불안정을 주에 놓게 되는 상대방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고권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최고권이 인정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응해서 본에게는 다시 추인 거절권이 인정이 되는데, 두 번째로 본에게는 이거는 이제 뭘 조심을 해야 되느냐. 아까 모찌를 딱 해놨어요. 이 목건들의 경우는 본인은 가만히 있더라도 애시당초 전혀 책임질 일이 없다고. 그러면 추인 거절권은 추인하고 반대로 나 이거 책임 안 질게 이런 의미가 될 건데, 이 추인 거절 안 하더라도 원래 책임을 안 지는 건데 뭐 하려고 추인 거절권을 얘한테 또 인정해 주는가.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게 추인 거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야. 이 목건대리는 원래 유동적 무였던 건데 본인이 추인 거절해 버리면 추인 거절에 의해서 이 목건대리가 확정 무효로 돌아가 버려. 그러면 확정 무효로 돌아갔으니까 이자 일방적 의사에서 이걸 무효로 딱 고정을 시켜버렸으니까 이 말을 번역하면 무효가 되면 얘가 책임 안 지는 거니까 나 책임 안 지겠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런 의미가 될 거란 말이야. 유동적 무였던 것이 확정 무효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이 추인 거절권이 굳이 인정이 안 되더라도 얘는 가만히 넉넉히 앉아서도 원래 책임을 안 지는 건데 말라고 추인 거절권을 부득불 인정해 주는가. 그 도출 과정을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 도출 과정을 연습을 해본단 말이야. 지금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이 추인 거절에 의해서 유동적 무효였던 목건대리는 확정 무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책임 안 지겠다 이런 의미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이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내 자식놈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땅을 무단으로 팔았다 흔히 말하는 목건들이 열받아서 추인 거절 아버지가 딱 했어요. 그냥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요즘 같은 불황에 땅 언제 파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내 자식이 매매한 거 그냥 내 인정을 해불자. 내 책임지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서 다시 추인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시험에서 물어볼 때 외워서 푼 사람 치고 나 잘된 꼴을 못 봤다가 말이야. 이거 외워서 풀 수가 없다. 이런 거 다 외우고 앉았으면 공부가 10년 내로도 다 못 끝낸다 말이야. 하세요. 추인할 수 있나요? 못한다고 말이야. 왜 못하느냐. 추인 거절하면 이미 이게 확정 무효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아까 수업 때 미리 그래 다 가르치는 거야. 확정 무효는 추인 못하는 거라고. 이게 유동적 무효일 때 추인하는 거라고. 이게 무효로 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추인을 1000만 번 하더라도 이게 유효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확정 무효가 됐기 때문에 추인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시험에 본인이 추인 거절한 이후에 다시 추인할 수 있는가 물어보면 추인은 안 된다 그 말.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때문에. 그럼 이어서 본인이 이제 추인을 못 하는데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겠는가? 이걸 이제 검토를 해보란 말이야. 최고는 당신 이 목건드랭이 추인을 안 할래? 확답해달라고 대답을 촉구 물어보는 게 최고권이에요. 근데 이미 추인을 본인이 할 수가 없어요. 물어볼 일 없잖아요. 따라서 본인이 추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최고 못한다 그러면 그러면 답 나왔다 말이야. 본인이 추인 거절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최고할 수 없다. 결론이 이렇게 돼요. 따라서 왜 추인 거절권 인정이 되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상대방이 최고를 하게 되면 통상의 내용 증명 등을 보낼 거라고 말할게. 내용 증명 등을. 근데 이게 나한테는 귀찮다고 말이야. 얘가 자꾸 최고하는 게 이렇게.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최고하는 이 번거로움으로부터 미리 벗어나고 싶으면 당신이 선제로 미리 추인 거절해버라고 말이야. 그럼 얘가 최고를 못할 거니까. 해서 이제 최고권 인정이 되다 보니까 그 번거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는 추인 거절하시라고 뿌득불 가만히 있더라도 원래 책임을 안 지는 건데 추인 거절권 인정이 되고
따라서 이어서 그럼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추인권도 갖고 추인 거절권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무효였던 목권대리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게 돼요. 거꾸로 추인 거절하면 유동적 무효였던 목권대리가 반대로 확정 무효로 돌아가요. 이 결과는 결국 뭘 의미하냐 그러면 이 본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목권대리 효과가 일방적으로 좌우된다.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가 있다. 이걸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 상대방에게 너무나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이 된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이 경우도 이제 계약의 당사자는 이 두 사람일 건데 왜 본인 쪽의 일방적 의사였으면 목권대리 효과가 일방적으로 좌우되냐 그 이야기요. 나도 계약의 당사자인데 이게 불합리 불공평하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마지막 이 상대방 쪽에도 권리안을 인정해 준단 말이야. 이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목권대리 효과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해세자 마지막으로 이 상대방이 인정해 주는 권리가 철회권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유동적 무효였던 목권대리가 상대방의 철회권 행사에 의해서 확정 무효로 돌아가 버린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이 상대방 쪽 철회도 단독행위니까 일방적으로 철회하겠다 의사표하면 되겠죠. 단독행위니까.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 일방적으로 철회하겠다 의사표시하면 이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이게 무효로 확정이 됐다는 거. 그 말은 얘가 이제 이거를 무효로 만들었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나는 이 계약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 물을 생각이 없다. 이걸 의미를 할 거란 말이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처리했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얘하고 계약 체란 것 똥발부셈 치겠다. 없던 걸로 하겠다. 누구에도 책임 물을 생각 없다. 요게 철회권 행사권하고 말할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본인이 먼저 추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본인이 그러면 본인이 추인을 한 이후에 상대방 쪽에서 뒤늦게 철회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이걸 집중 주지를 시켜줬어요. 철회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용하라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할 때 대리에서 또 써먹게 된다고. 철회는 의사표시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한다고 몇 번 주식했어. 그럼 본인이 추인을 해버리면 유동적 무효였던 목권대리는 처음부터 유효로 발생이 돼. 효력이 발생이 되fun다고 말이야. 효력이 발생되면 철회 못할 거라고 말이야. 번역을 하면은 본인 쪽에서 추인 나 책임지겠다 먼저 선언을 했는데 뒤늦게 상대방 쪽에서 뭔 소리야? 나는 책임 물을 생각 없는데 이건 안 된다 그 이야기야. 거꾸로 한번 해보자 말이야. 상대방이 먼저 철회를 했어요. 상대방 쪽에서. 그러면 뒤늦게 본인이 추인할 수 있는가? 상대방이 철회를 해버리면 유동적 무효였던 목권대리는 확정 무효로 돌아가 버려. 그럼 확정 무효가 되면은 추인 못할 거라고 말이야.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처리를 해버리면 뒤늦게 본인이 추인할 수 없고 번역을 하면 상대방 쪽에서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 물을 생각이 없다 미리 선언을 했는데 뒤늦게 본인 쪽에서 뭐요 책임지고 싶은데 이런 것도 버스 떠났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본인이 추인을 먼저 하냐 상대방이 철회를 먼저 하냐 하는 거는 당사자 자유겠지만 본인이 먼저 추인해버리면 뒤늦게 상대방이 철회 못하고 따라 철회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만 하는 거예요. 거꾸로 상대방이 먼저 철회해버리면 본인이 추인 못할 것이고 이런 걸 또 푼다고 또 외워서 풀면 사람 또 한장해버려. 아침 먹고 외우면 추인 철회 이렇게 됐다가 낮밥 먹고 외우면 또 뒤집어졌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를 하고 수첩에다 또 써가지고 외우고 다니고 공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런 것까지 외우면 머리 깨진다고. 그럼 이제 총체적인 결론이 이렇게 돼요. 총체적인 결론이 이 본인이 추인권을 가지니까 그에 대응해서 불안정을 주의 노기들은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성 때문에 상대방의 최고권 인정이 되고
상대방이 채우고 한번 번역에는 9천이니까 이걸 방작해서 번역의 추인 거열권 인정이 되고, 이게 인정이 되니까 목건들의 효과가 본인의 일방적으로 있어서 좌우가 되고, 이게 상대방에는 불합리 불공평하니까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에서도 목건들 효과를 좌우하도록 상대방의 철회권 인정이 되고, 이게 기본 골격인데, 그러면 답 나왔단 말이야.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추인권이라고 말이야. 왜냐? 이게 없으면 나머지 권리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공부 좀 한 사람들이 생각을 잘 해내요. 추인권이 제일 중요하다도 알아들어. 왜? 저기 있으니까 나머지 파생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거 물어보면 또 맹탕이 돼버리더란 말이야. 이 권리 중에 추인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설명드리면 누구나 알아들었을 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또 눈만 뺑 뜨고 있다고 말이야. 추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인가요? 서울대가 가르쳐줘서 만약에 목건대리가 확정 무효나 절대 무효가 되면 추인이 불가능하죠. 추인하려면 이게 뭐 해야 돼? 유동적 무효. 그다음 목건대리 핵심은 요 대목이야. 유동적 무효다. 그러니까 뭐 한다? 추인한다. 요 한 줄이 핵심이라면 요거 잊어먹지 않도록 하라고. 절대 무효나 확정 무효가 되면 추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게 기본 골격이야.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살 붙여서 자유제로 갖고 놀아간 거야. 저로 들어가서 거기 이제 개념 쭉쭉 있고 96페이지 보면 계약의 목건대리 나오는데, 법률행위 종류는 계약도 있고 단독행위 있으니까 목건대리도 계약, 단독행위 나눠서 규정이 됐는데, 시험은 도말 것 없이 이 계약의 목건대리가 99.99% 집중 출제될 것이고, 먼저 본인의 추인권, 기억, 성질, 우측에 형성권한 말은 빠졌는데 형성권이다 추인권이, 그러니까 추인이 뭐이다? 단독행위다. 동의 성낙 상대방 필요 없다. 점검 딱 하고. 추인의 방법 명시조라든 묵시로든 상관이 없는데 사례 문제 풀 때 이런 것만 갖고 놀라고 말이야. 그 위압에 아무 필요 없어. 지금 이런 주로 이제 매매 같은 사례를 딱 줘놓고 이 본인이 명시적으로 추인한다는 의사표시는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야. 추인 의사표시. 그런데 본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대금 지급 청구를 하더라고 말이야. 왜 했겠냐 그 말이야. 추인할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게 대표적으로 묵시적인 추인에 해당이 될 것이고, 또는 이 상대방으로부터 목건대리인이 대금을 수령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교부를 했더니 본인이 이의 없이 수령하더라고 말이야. 그러면 얘가 상대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을 본인이 지금 수령을 했다. 왜 했겠는가? 이걸 추인할 의사가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묵시적 추인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본인 쪽에서 이 목건대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상당 기간 이걸 방치를 했다 그 말이야. 목건대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상당 기간, 장기간 방치를 했다. 이런 것도 묵시적 추인인가? 다 시험에 나온 기초적인 내용들인데, 이것도 그렇게 가르쳐줘도 집중해서 설명을 안 들으니까 들고 나면 사람 쳐다보면서 복장이 터져본다고 이게. 예? 장기간 방치한 거는 당연히 묵시적 추인이 될 수가 없겠지. 왜 안 될까요? 여기 써놨잖아. 가만히 있더라도 책임지는 거 아니라고. 이게 기본이니까 이게 항상 전제가 돼야 돼. 가만히 있어도 아무 책임도 안 져. 법인 목건대리나. 그러니까 이 목건대리 떠나면서 장기간 방치한 것도 책임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묵시적 추인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거꾸로 어떻게 돼야 된다. 그걸 이 앞전에 가르쳐줬어. 가만히 있는 거는 묵시적 추인이 안 되는 거야. 책임 안 지니까.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방금 이렇게 상대방의 대금 지급 청구를 한다든가 이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다든가 목건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뭐가 있어야 돼? 본인 쪽에서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지 묵시적 추인이 되는 거야. 여기다 초점 맞추라고 이 앞전에도 내가 가르쳐줬다고. 요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 그래야 해결이 돼. 협의 목건대리는 가만히 있더라 본인 책임 안 진다. 가만히 있는 거는 묵시적 추인이 안 되는 거야. 뭐가 있어야 된다? 적극적인 해결. 따라서 추인에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묵시적 추인에 본인이 묵건대로 행하지 매매계약서인 대금을 묵건대로부터 수령한 경우 잤나요? 그거 있잖아. 또는 본인이 상대방에 뭐한 경우 대금 지급 청구한다. 또 그 말은 거기 없다고 또 틀리지 말고 그러면 또 답답해지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돼. 따라서 로마서 3번처럼 묵건대로 있다는 걸 알고서 이의를 제기지 않고 장기간 방치를 했다. 이런 거는 묵시적 추인 아니라 그 말이야. 왜 아닌 거요? 가만히 있었잖아. 묵시적 추인대는 뭐가 있어야 되고 묵건대리나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지 묵시적 추인이 되는 거고. 그 말을 잘 갖고 노시라고. 요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래야 모든 게 해결이 돼. 암기 안 하고도.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그 밑에 로마자 그 4번인데 82년 요 판례. 여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본인이 이제 추인을 할 때 나가 책임지겠다 할 때 요 추인이 본인의 일방적 의사에서 하는 거야. 이게 추인권 자체가 저쪽에 가르친 것처럼 형성권이고 그러니까 추인이 단독행위고 일방적으로 추인하겠다고 의사표시 하는 거야. 얘 동의 승낙이 필요가 없고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추인할 때 일부 추인을 한다든가 또는 변경을 가해서 본인이 추인한다든가 요게 허용이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사례도 많이 나오니까 그 판례 내용을 거기 써진 그대로도 물어보지만 사례도 물어보니까 이번엔 사례를 바꾸자 말이야. 이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토지가 있으니까 그 위에 건물도 있더라. 그래서 얘가 대리권도 없이 이번에는 토지하고 건물을 세트로 무단 매각을 했다고 말이야. 토지하고 건물 세트로. 정확하겠나요? 이때 본인이 건물 매매만 추인할 수 있는가? 시험에 냈다. 사례로. 허용이 되나요? 이런 게 무슨 추인이야? 전부 중에서 뭐 일부 추인. 추인은 얘 동의가 필요 없죠? 얘가 일방적으로 하잖아. 근데 일부 추인이 허용이 되면 건물 매매만 유효잖아.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내 의사와 상관없이 뭔만 사야 되잖아. 건물만. 나는 더 뭐가 필요한데? 땅 없이 건물만 덜렁 사면 뭐해? 땅이 더 필요한 거지. 이런 일부 추인에 따라서 얘 동의가 없는 한 허용이 안 되겠지. 그 이야기야. 그래서 상상을 초월했던 거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사례로 물어볼 때도 생각하면서 공부하라고. 그것도 공부 좀만 한 사람 같으면 거기 별표를 4, 5개 쳐. 이게 시험이 엄청 나온다고 생각해서. 근데 4개 치면 뭐야? 문제를 못 푸는데. 민법은 별표 쳐봐야 별표 친 대로 점수 안 나온다고. 이해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시험에서 집중 물어본 걸 생각하면서 추인권, 추인이 형성권 단독행위다. 얘 동의가 필요 없다. 근데 얘가 일방적으로 추인을 할 건데 지 마음대로 쪼개서 추인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야. 사례 나올 때도 안 틀리도록 하시라고. 그 다음 추인을 상대방은 특히 속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여기 협의의 묵건대로는 이중매매와 더불어서 총칙 부분에서 사례 문제가 가장 많이 집중 출제돼요. 최근에는 해년마다시피 사례가 나오고 사례 내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중매매와 더불어서 사례 문제 풀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요 대목인데 추인을 상대방과 관련해서 지금 을, 병,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이 이제 등기를 이전받다 보니까 다시 제3자 정에게 또 양도를 해서 얘한테 등기 넘어갔다 치자고 이렇게 묵건대로 했고 그러면 추인은 묵건대로에게 추인해도 상관이 없고 묵건대로가 직접 거래한 직접 상대방 병에게 추인해도 상관이 없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요 특정 승계인 제3자 얘한테 추인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 우리 시험이 좀 물어보는 건데 문제는 이제 얘나 얘한테 추인한 경우는 속을 일이 없는데 얘한테 추인한 경우 이 묵건대로에게 추인을 했다가 말 요때 조심하는 거예요.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자에게 추인하다 보니까 본인이 추인의 사실을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지 않겠냐 그 말로 이런 경우는
본인은 추인의 효과를 상대방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그러면 추인의 효과가 뭐냐? 유동적 무효였던 것을 처음부터 유효로 만드는 것이 추인의 효과예요. 그럼 유효가 됐기 때문에 상대방은 더 이상 철회 못한다 결론이 이렇게 된단 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본인의 추인이 있어버리면 상대방은 철회 못한다. 철회는 역으로 추인이 있기 전까지 한다. 이 말이 그래 나온 거라고 말게. 그런데 문제는 이거요. 얘한테 추인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상대방이 모른다고 말이야. 모르는 경우는 본인은 추인 효과를 상대방이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무권대리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대로 추인 효과를 주장 못하니까 무효가 된다고 말이야. 무효니까 여전히 상대방은 효력이 발생되기 전이니까 철회할 수 있다. 결론이 이렇게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사례 문제 풀 때 이렇게 된다는 거.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분명히 추인의 상대가 을로 딱 제시해줬다고. 을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은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지문을 딱 넣어요. 공부 못한 사람은 주특징이 뭐냐? 이것만 딱 봐. 외우고 있으니까. 추인했네? 철회 못하네? 요거는 맞네? 이렇게. 그러니까 빵점 맞고 나온다고 말이야. 요 경우는 얘한테 추인했다는 거야. 그러면 추인 효과를 얘한테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다. 이래야 정답이라고. 근데 이 단어만 보는 거야. 추인했으니까 처리 못한다. 맞다 하고 빵점 맞고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추인했는가를 항상 살펴보라고 말이야. 우리 사례 문제도 얘한테 추인한 경우 번거로움 출자니까 상대방이 추인을 해버리면 당연히 처리 못하겠죠. 이거 추인의 사실 아니까. 그 얘한테 추인했을 경우는 이자가 추인의 사실을 모를 수가 있고 이런 거는 본인이 추인 효과를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전히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정으로 냈을 때 사례 문제 풀 때 기계처럼 추인 나오면 누구한테 추인했는가 이걸 꼭 확인하는 습관 들여야 된다고. 얘인가를. 이게 거기 밑에 로마 숫자 추인의 상대모사 1, 2 그대로 그 책에도 이 부분에 요거 잘 써놨어. 그 빠짐없이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추인의 효과는 소급보고 인정이 되는 것이 이 문제인데 지금 무권대를 했다. 본인이 이제 추인을 했다. 그러면 추인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계속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야. 처음부터 유효로 바뀐다고. 따라서 이제 흔히 말하는 소급효가 인정이 되고 추인한 때부터 지문 잘 봐야 돼요. 이것도 이제 합격군에 들어간 사람이 몰라서 틀릴 일은 없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본 시험장 가면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당연히 틀렸다고 말이야. 소급효 인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거야. 평소에 신경 안 써주면. 따라서 추인하면 소급효가 인정이 되니까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유효로 바뀐다는 거. 물론 이제 예외는 있어요.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 본인과 상대방이 특약을 맺은 경우 본인과 상대방 의사표시에 의해서 우리 추인한 때부터 이 계약을 유효로 하자. 그러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실무상으로 그런 일은 거의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별로 안 물어보지만 혹시라도 소급효에 의해서 제3자 권리를 해칠 수 있는 경우도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는 발생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별로 시험을 안 물어보고 그냥 알고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추인 거절권 개념 쭉쭉 있고 핵심은 그 밑에 10줄짜리 판례예요. 10줄짜리. 그 판례도 이게 지금 상속과 관련된 문제인데 시험에 지금 10번 넘게 출제가 되고 따라서 거기 판례 내용을 구절구절을 오지로 만들어서 사례 문제도 출제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중개사 시험은 사법고시보다는 아무래도 좀 수준이 낮으니까 사법고시와 달리 사법고시는 어떤 판례가 나오면 결론만 시험에 내는 게 아니고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그 과정을 지문 다섯으로 다 출제를 해요.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도 자꾸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 따라서 판례의 결론만 외워가지고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게 개수가 자꾸 많아져. 얘도 이게 정상이고 법 공부는 어떤 결론에 달하면 그 달하게 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이야.
그 이 과정을 빼고자 중개사 시험은 이제 출제를 주로 했는데 이제 그 과정까지 물어보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 판례 내용이야. 그 10줄짜리 구절구절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서울대학 칠판에 쏘는 것처럼 이런 협의 무권대회가 부자 지간 일정한 신분관계인들자서 주로 행위다 보니까 여기서 상속 문제가 개입될 수가 있다. 상속 문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 자식놈이 아버지의 대령을 사칭하고서 아버지의 땅을 매각을 했던 부단으로 아버지가 충격받아서 돌아가셨다고 말할게. 그러면 갑은 본인의 주위에서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을 가질 거라고 말해. 근데 아버지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상속인에게 참고적으로 초창기 시험에서는 사례 문제 낼 때 단독 상속 이런 말 여기다 안 넣어놨는데 이 신청이 들어오더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일단 가장 간단하게 묻는 게 이런 거야. 사망을 했다. 그러면 추인 거절권이 이 자식놈 상속인에게 상속이 돼요. 그러면 추인은 책임지겠다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녀석이 지금 무권대를 한 거렇게 그래 놓고 아버지가 사망을 하니까 추인 거절권이 상속이 됐다. 그래서 얘가 본인의 주위에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으니까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그 말이야. 지가 무권대로 놓고 나 책임 안 지겠다고. 그러면 이거는 신의 측에 반하니까 추인 거절권 행사 뭐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제 초창기 때는 이렇게 간단히 출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신청을 또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사례는 이제 부자 이렇게 냈다고 뭐 단독 상속 이런 말을 안 넣고 그랬더니 또 이 신청을 해. 꼭 떨어진 사람들이 여기에 자식놈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야. 왜? 이 사람이 꼭 위아들이란 그 법은 없으니까 자식놈이 또 나머지 뭐 두 놈이 더 있더라고 말. 그럼 이게 공동상속이 된다고. 공동상속이. 그러면 무권대를 한 애야 추인 거절권 행사하면 신의 측에 반하니까 추인 거절 못하겠지만 전혀 아버지 땅을 무단으로 판 적이 없는 다른 자식놈들은 추인 거절이 가능해요. 이리 되면 이게 사법고지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문제 자체가. 그럼 맨날 문제 어려우면 사법고지 수준이라고 악 쓰는 사람들이 이 간단한 것도 떨어져 놓고 그냥 악다구니 쓰는 거야. 이 신청하고. 그래 요즘에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여기다가 의리 단독 상속했다 이렇게 못질 해보니까 문제 풀 때 단독 상속 들어가니까 무슨 함정인가? 그게 아니고 이 신청 뭐하도록 단독 상속 이렇게 해본 거니까 그것만 염두에 두고 문제 풀어난 거예요. 그럼 추인거절권 행사를 못해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례 내용은 이제 이렇게 바꿔서 내는 거라 말이에요. 지금 이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이 자식님이 무단으로 아버지 땅을 팔고 일단 무권들이 무효겠죠.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의 등기 전에 주고 물론 소유권 취득 못해요. 이게 5년 무효니까 매매계약 무권들이 무효 등기 넘겨줘도 소유권 취득 못하고 그렇게.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또 사망을 했다 그 말이렇게. 그러면 현재 무단으로 토지를 매각하고 토지에 대한 등기를 병에 이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효고 등기도 5년 무효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망을 하니까 이번은 이 땅이 자식놈에게 상속이 된다 그 말. 일거가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이 녀석이 또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서 땅이 나한테 상속이 됐으니까 땅 내 거다. 등기 마소시켜달라. 자기가 대리권 없이 무권대를 해놓고 얘한테 이 등기가 무효니까 내가 소유자니까 왜? 땅 상속 받았으니까 등기 마소시켜달라. 마소등기 청구하는가 허용되는가? 요지가 이걸 물어보는 판례인데 이것도 당연히 허용이 안 될 것이고 신의 측에 반하니까. 근데 이걸 이제 오지로 만들다 보니까 사례를 한 단계 더 나가 이게. 이 병이 또 정액이 양도해서 등기 전주다 보니까 정액의 등기가 또 넘어갔다. 얘한테 마소등기 청구하는가? 당연히 안 되고 얘가 땅을 상속받았다 해서 내 거니까 등기 없애달라? 안 되고 얘한테도 안 되고 그래도 이제 오지가 안 되니까 지문에 오지 선당이니까 저로 들어가서 판례 중간에 그 구절 앞에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쭉쭉 있고 마지막 구절만 보자 말이야. 마지막 두 구절에 그 이전 등기가 무효 등기라고 주장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의치가 반하니까. 그 다음 줄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가? 요걸 또 지문 한 개로 따로 넣어놨다. 오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왜냐? 이 경우에 지금 이 병이라는 애가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 땅은 내 건데 아버지가 돌아서 내가 상속받았으니까 그걸 소유자도 아닌 니네들이 사용했으니까 차임상당히를 부당이득 반환해달라 이걸 청구할 수 있는가. 그게 지금 마지막 구절인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허용이 안 된다. 마소등기 청구도 허용이 안 된다. 다 신의 측 개판하니까 그 이야기야. 집에 가서 요거 하나가 한 12번 출제됐으니까 단답식으로 또는 오지선당에서 지문 한득으로 아예 독자적인 사료 문제로 엄청나게 출제한다는 거. 추인 거절에서는. 나 집에 가서 구절구절 다시 한번 믿고 상대방과 관련해서 우측에 최고권하고 철회권에서 뭐냐 최고권은 여기 최고권은 이것만 좀 신경 쓰면 되는데 지금 최고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당신 목권들이 추인할래 안 할래 확답해 달라고 이제 대답을 촉구하는 게 최고인데 항상 최고가 나오면 꼭 시험에서 묻는 것이 딱 정해졌어요. 최고를 했을 때 요 상대방 쪽에서는 확답을 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확답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확답 안 하고 확답에 대한 의무는 없으니까 침묵을 지키는 경우도 있는데 최고 나오면 딱 이렇게 정해졌다고. 그럼 확답하는 거는 시험에 낼 일 없겠죠. 얘가 추인하겠다? 그러면 그에 따라 추인 효과가 생기니까 물어볼 일 없고 문제는 확답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있다. 이걸 항상 시험에서 묻는다 말이야. 이 침묵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법규에 나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얘가 확답을 바라지 아니했다 유예기간 동안 그럼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물으면 안 됩니까? 그 얘기인데 여기 전제를 딱 해놨어요. 협의 무권 항상 이 생각하고 협의 무권들은 본인은 가만히 있더라도 애시당초 책임질 이유가 없다. 항상 여기에다 초점 맞추라고 말이야. 따라서 본인이 유예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더라도 책임 물으면 안 되니까 요거는 추인이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확답을 하지 않으면 책임질 필요가 없다. 요걸 딱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뭘 하나 가르쳐 줬느냐 한 3, 4년에 한 번 정도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간단히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짚어놓으면 됩니다 하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가르쳐 줬어요. 111조이랑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도달주의로 생긴다. 근데 우리 교재에 뭐가 빠졌냐 그러면 외가 빠졌다는 거. 도달주의 원칙에 대한 외로서 발신하기만 하면 효력이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종종 물어보는데 우리 책에는 이게 통째로 빠졌다고.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거는 알고 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다음 주에 나오고 다음 주에 계약법에서 나오는데 제일 시험 많이 나온 것이 이 예외적으로 발신줄 차고 있는 또 한 가지 경우가 바로 이 경우예요. 거기에 조문을 다시 한번 보라고 말이에요. 거기 동그라미 B번에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경우는 추인을 거절한 걸로 본다. 잤나요?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이 상대방이 최고를 했을 때 목권돼서 본인의 확답은 뭐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확답을 발신, 바라기만 하면 이렇게 생긴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이 경우는 외적으로 도달주의가 아니라 뭐가 채택이 되었다? 발신주의가. 이게 도달주의 원칙에 대한 외로서 첫 번째 발신주의를 채고 있는 경우니까 그것도 체크 딱 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철회권하고 여기도 아까 앞에 다 그렇게 주니까 시험에서 치겹도록 출제하는 것 중 하나가 요거예요. 상대방이 갖는 권리가 최고권하고 철회권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치겹도록 출제한다고. 요 상대방이 악인 경우 여기서 악이다 그 말은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 그 이야기야. 대리권 없다는 것을. 그러면 악이라 하더라도 물어볼 수는 있어요. 당신 목권들이 추인할래 안 할래 확답해달라고. 따라서 악의 상대방도 채권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철회도 할 수 있는가? 이건 상식적으로 안 될 거라고 말이야. 왜냐? 철회권은 지금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얘가 지금 대리권 없이 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얘가 악이니까 알면서 계약을 체결했어 이렇게. 그런데 철회권은 이 계약 효력을 얘가 확정 무효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얘한테 대리권 없다는 걸 알면서
스스로 계약을 체결한 애가 뒤늦게 이걸 자기 의사에서 일방적으로 무로 돌려버리면 이것도 신의 측에 반하는 거라 그 말이야. 따라서 이 철회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악의의 상대방에게. 무로는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차이를 정확히 딱 정리하고. 거기 뭐 책에 다 쓰여있어. 제일 밑에 동그라미 D번 2017년 판례 써진 거.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아까 신당받고. 상대방이 철회했다. 그러면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는가? 써줬잖아 거기. 안 되고. 뒤에 상대방에다 묵건대 책임 관련해서도 다시 1번 보세요. 사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또 책이 엉망진창이니까 7번 보시라고.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동원해서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지금 이 을이 갑대를 이루어서 갑을 토지해서 병하고 이제 매매를 했다 치자 그 말할게.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이걸 도출을 꼭 해야 된다고. 외우고 자주 할 것도 없고. 첫째, 이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자기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그 말은. 그 말은 저 매매가 묵건대리다 그 이야기였죠. 그 묵건대리에 해당이 되면 순서에 따라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얘가 지금 왜 얘하고 토지 매매했나요? 매매한 이유가 땅 내 것 만들려고 그 매매했죠. 근데 얘한테 지금 대리권이 없죠? 없잖아. 그럼 나는 땅 사야 되잖아. 그게 목표니까. 그럼 일단은 누구한테 책임 물어야 돼요? 땅 사는 방법. 지한테 책임 물어야지. 따라 이제 그걸 검토하라고 말이야. 대리와 칭하는 게 대리권을 증명 못했다. 묵건대리야. 그러면 2단계로 이 묵건대리에서 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가 이걸 순서대로 검토하라 말. 체계 잡을 때. 그 본에게 책임 물으려면 둘 중 하나면 돼.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든가. 표현대리 성립된 책임 물을 수 있으니까. 성립이 안 되면 협의 묵건대리죠. 근데 그때 본인이 뭐하면 추인하면 또 책임 물을 수 있잖아. 이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돼. 근데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됐다. 본인이 추인한 적도 없다. 그럼 이 묵건대리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에서 벗어났다 그 이야기야.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철회권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줬어요. 얘가 철회권 행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확정무로 돌아가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가 지 스스로 이걸 무로 만들었으니까 나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 물을 생각 없다. 얘하고 매매한 거 똥밟으면 치겠다. 이게 철회권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거야. 거꾸로. 그럼 철회권 행사 안 했다 그 말은 역으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묵건들에 대해서 두 놈 중에 누군가인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지근지근 밟아버리겠다. 이런 의미 거라 말이야. 악착까지 책임 묻겠다. 이런 의미 거라고 말이야.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결론. 이런 경우는 이 묵건들에서 누구한테 책임 물어야 됩니까? 답 나왔잖아. 본인은 이미 책임에서 벗어났으니까. 남은 놈이 누구예요? 얘 하나뿐이잖아. 이럴 때 이제 최종적으로 얘는 얘한테 책임을 묻게 되는데 요게 이제 상대방의 묵건들에 대한 책임 민법 135조로 하면 이걸 외우는 게 아니니까 사람 옆에서 이렇게 만들어두네. 책이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 엉망진창으로 막 기다랗게는 써놨는데 따라서 이걸 스스로 만들라고 그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요건을 갖추면 최종적으로 이제 묵건들은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때 이제 이자 책임은 따라서 전형적인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무과실 책임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법학에 있어서 책임은 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데 따라서 무과실 책임은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이라고. 그럼 왜 이 경우에 이거 직업들 출제예요. 묵건대리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을 묻는가? 뻔한 거잖아. 대리자도 신용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두 놈 중에 누구인가 책임 물어야 되는데 얘는 이미 책임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건데,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건데, 얘한테 규칙 사유가 없더라서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하면은 왜 보호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인 책임을 묻는 거니까 못 건드리는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두 번째, 이 경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표현대리가 성립이 돼서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얘한테 책임을 물으니까 본회의에 책임을 물으려면은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까? 이걸 가르쳐 줬다고. 근데 이 묵건들에게 책임 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돼.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모르는 데서 과실이 없어야지 얘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지, 대리권 없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과실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얘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결론적으로 표현대리 책임을 본인에게 묻고자 할 때도 상대방은 뭐 해야 되고 선의 무과실해야 되고, 묵건들에게 책임 묻고자 할 때도 상대방은 뭐 해야 되고 선의 무과실해야 되고. 따라 상대방이 악인 경우는 어느 누구에도 책임 못 물어요. 표현대리도 성립이 안 되고 얘한테도 책임 못 묻고. 이런 거 틀려버리면 정말 빵점 맞기도 힘들어요. 빵점은 40점을 말해. 40점 미만은 다 빵점이야. 어떤 사람은 뭐 나는 25점 맞고 얘는 30.5에서 31.5가 12.5인가 더 많다고 막 좋아하던데 어차피 빵점이에요 둘이. 40점 미만은 점수 계산 안 되잖아. 과락이니까. 어차피 빵점인데 뭘 잘났다고 뭐 할 필요 없잖아요. 요거에 선임 무과실해야 돼. 표현들이 성립하기 위해서 선임 무과실해야 되고, 그래야 얘한테 책임 묻는 거예요. 얘한테 책임을 또 선임 무과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저번 시간에 이걸 또 가르쳐 줬어요. 117조를 예나 지금이나 대리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인용하는 조문, 출제하는 조문이 117조인데, 대리는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는다. 이걸 저번 주에 집중 가르쳐 줬는데, 따라서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제한 능력자가 묵건대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 미성년자를 비롯한 제한 능력자가 묵건대를 한 경우도 상대방은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는가? 요걸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제한 능력자는 항상 우리 법에서는 보호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가 설사 묵건대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인 묵건대에게 책임 물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얘는 보호가 되어야 되니까. 따라서 상대방이 묵건대에게 책임 물으려면은 묵건대리는 거꾸로 능력자여야 돼요. 능력자일 것. 요건 마지막 점검하고. 다 정리 정돈. 여기까지는 요건의 기본이니까 묵건대리에 해당됐을 때 묵건대리에게 최종적인 책임 물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걸 도출하는 거니까 순서 딱 도출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이런 요건을 갖추면 얘한테 책임 물어야 될 때 이자의 책임은 최종적인 책임이니까 무과실 책임이다. 책임 물으려면 역으로 상대방은 선임 무과실한다. 표현대리랑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묵건대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한 능력자 보호를 해서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없다. 정리 딱 하고. 마지막으로 사례 문제 풀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협의 묵건대리냐 사례를 집중 출제한다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 하나 또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요건을 갖추면 얘한테 네가 이 계약을 직접 이행하라. 이행 청구하든가. 이행하려면은 요 토지를 매입해서 이제 소유권 넘겨줄 수밖에 없겠죠. 이행 청구하든가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이행 청구하냐 손해배상 청구하냐 선택은 누가 합니까? 거기 보면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 상대방이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사례 문제에서 여러 가 바꿔치기를 해버려. 을의 선택에 따라 을은 이행 책임을 지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이게 또 눈에 안 보인다는 거야. 따라서 협의 묵건대리는 거의 요즘에는 90% 사례가 나오는데 두 가지 것 풀 때 조심하라고. 하나는 추인의 상대방 꼭 확인하는 습관 들여야 돼. 추인의 상대방. 얘냐 거기에 따라서 법이 정답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묵건대리 책임 물을 때 이행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누가 선택하냐 요거 꼭 확인해야 돼. 근데 마음이 급하면 안 보인다고. 지문에서 얘가 선택하는 거야. 요 바꿔치기 잘한다고. 그 다음에 조심하고 추인의 상대방이 얘한테 했냐 얘한테 했냐. 얘한테 하면 철회 못해.
A한테 추인하면 처리할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거 조심하라고. 사람들 그러면 안 틀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뒤에 넘겨보세요. 뭐 쓸데없는 거 잔뜩 써놨어. 다 필요 없고 이 단독행위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있겠죠. 종류 가르쳐 줬잖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시험에 낼 일 없어. 상대방 있다면 계약하고 똑같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계약은 무권대 지금 배운 거 그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머리 바뀐 출제인 것 같으면 실무에서 주로 변변하게 봤을 때는 계약은 무권대로 묻지 말라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로 묻냐고 미친놈이지. 대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고 그거를 종종 물어보니까 그거 하나만 머릿속에 딱 입력시키라고 말이야. 다시 칠판 보세요. 지금 계약은 무권대라서 이걸 가르쳐 줬어요. 이 상대방에게 왜 철회권이 인정이 됩니까? 철회권이 그거는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을 가지니까 본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무권대리 효과가 좌우가 되고 이게 상대방의 불합리 불공평하니까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도 무권대리 효과가 좌우되도록 철회권이 인정이 된다. 계속 주지를 시켜줬어.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이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권을 갖게 됐는데 이 을이 대리권도 없이 갑의 상속을 일방적으로 포기했다. 상속의 포기. 토지 가지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대리권도 없이 소유권을 포기했다. 전형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리권 없이 했으니까 무권대리. 이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하게 되면 이 상대방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럼 상대방 쪽에서 처리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쪽에 추인권 등을 그대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겠나? 이걸 지금 묻고 있다고 말이야. 논리학적으로 상대방이 이제 불합리 불공평과 철회권 인정이 돼요.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에는 상대방이 없다고. 그럼 철회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에 대응해서 본인 쪽의 추인권도 인정해 주면 안 되지 않겠냐고 말이야. 철회를 못 하는데 본인 쪽에서 추인권 등을 갖게 되면 여전히 불합리한 결과가 그대로 남게 돼요. 본인이 일방적 의사에서 무권대리 효과가 일방적으로 좌우가 되니까. 따라서 이거는 방지가 되니까 상대방 없다, 철회 못한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본인 쪽에서 추인해서는 안 된다. 논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무권대리 경우는 본인이 추인하냐? 아까 집중 가르쳐줬어. 무권대리가 확정무효, 절대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니까 추인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추인을 못하도록 만들려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이 무권대리를 확정 무효, 절대 무효로 만들어 버리면 추인 못하겠죠.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하면 안 되니까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무슨 무효다? 확정 무효, 절대 무효다. 요거는 딱 정리하라고. 따라서 줄기 잡을 때 이거 있다가 10분 뒤에 또 물어보면 또 모르니까 무권대리는 일반적으로 유동적 무효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그 이야기죠. 어떤 경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절대 무효다. 이렇게 정리 체계를 딱 잡으라고 말해요. 그것만 하시면 돼. 이 책은 특징이 쓸데없는 거는 잔뜩 써놓은 거예요. 쓸데 있는 거는 빼놓고. 정리 꼭 하세요. 이따가 바로 써먹게 돼 10분 뒤에. 그러면 또 잊어먹을 거라고. 지금 네 번째 이야기에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해가 있다. 상대방 없는 단독의 무권대리는 절대 무효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할 수 없다. 정리 반드시 하라고. 그런 다음에 뒤로 쭉 넘기면 이제 무효 취소는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고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다고 말이요. 갑이 토지 소유자다. 계약 체결하는 방법 제일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직접 계약 체결하는 방법 먼저 배웠고 내가 바쁘거나 하게 되면 다른 사람 대리를 통해서
계약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까지 배웠죠. 그럼 민법에도 이제 기본이 다 끝난 거예요. 어디 가서 민법 공부 좀 했어요? 명함 메일로 된다고. 그러니까 민법에도 기본이 다 끝났으니까. 그냥 민법은 이거 하나 배우는 거니까. 내가 직접 계약 처리하는 방법, 대리인 통해서 계약 처리하는 방법 다 배웠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무효 취소가 나오더라. 왜 무효 취소가 나오는가? 말하는데 이제는 알아들 것이고. 이미 앞에서 공부했다시피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되는데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대표로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우리 시험에 직접 들어간 건 아니지만 모르면은 문제 풀 때 애먹는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 취소 사유고 제한 능력자 보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직접 들어가는 착오한 의사표시하고 사기 강변 의사표시가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고 취소 사유가 딱 세 개잖아. 이렇게.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무효 사유. 그래서 이제 효력 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 중에는 무효서만 있는 게 아니고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효하고 취소에 관해서 마지막 종합 정리를 하는데 요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들이 대거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래도 훨씬 공부할 때 수월할 거라고 말이야. 요게 왜 나오게 되는 거 알면 거기다 이제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점검하면 되니까 좀만 쉬었다 하죠.